항생제의 종말의 시대. 항생제의 종말의 시대. 자, 감염에 대해서 프랭크 보덴지음, 김아림 역. 항생제의 종말, 목감기의 항생제에 대한 신화. 저항은 소용없다. 목감기의 항생제를 극장에 내 어머니는 마치 조세 메카시 상원원이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듯이 세균을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내가 목이 좀 칼칼하다고 얘기만 해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쉬게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집에서 노는 게 좋았다. 낮 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산딸기 젤리를 먹는 것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렸다. 나는 어머니가 내 꾀병을 결국은 알아채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걱정과 두려움이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1960년대의 아이들은 여전히 홍역과 벌거리, 풍경 백일의 수두, 성홍열에 걸렸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에게 열이 났다면 해질녘에는 더 심각한 증상으로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증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조절해서 엄마에게 내가 학교는 하루 빠져야 할 만큼 아프지만은 버거니에게 전화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확신시켜야 했다. 오늘날에는 의사가 왕진을 거의 하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목이 좀 아픈 증상은 대개 의사가 올 정도는 아니었다. 경험에 따르면 어쩌다가 의사가 방문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처방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 환영할 만한 건 초록색 알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에리트로마이신이었을 것이다. 이 약은 맛이 아주 살짝 안 좋았다. 여기서 조금 더 나쁜 처방은 기침이 날 때 주어지는 검은색 약이었다. 그 담제인 세네카 시럽과 아모니아로 구성된 이 약은 효과도 크지 않았고 내 성숙하지 못한 미각을 역겹게 만들었다. 이때 진짜 증상과 꾀병 사이에서 내 증상을 잘 조절해 표현하는 게 무척 중요했다. 같은 목감기를 해도 의사가 세균성이라고 진단하기라도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닥치기 때문이다. 엉덩이에 프로카인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이다. 프로카인은 원래 국소와 치제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내 깡마르고 작은 엉덩이에 주사된 항생제는 피부 아래에서 엉덩이를 이루며 묵직한 고통을 안겨준다. 내 장기가 어렸던 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가끔 진짜로 내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첫 번째 주사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주사는 아팠다. 치료법을 준수하려면 여러 달에 걸쳐서 처음에는 하루에 주사 2~3방을 맞다가 페니실린 경구투여로 넘어가야 했다. 그래도 주사를 맞으면 위로가 되는 상이 하나 주어졌다. 의사는 자기가 사용했던 페니실린 주사기를 어머니에게 주었고 그러면 어머니는 피하 주사침을 제거한 다음에 주사통에 남아있는 끈적거리고 하얀 항생제를 씻었다. 이렇게 씻어낸 주사기에는 페니실린의 기괴한 곰팡이 냄새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총으로 잡아갖고 놀기는 최고였다. 플라스틱으로 된 검볼 모양 주사침 뜯기는 내 손에서 마법 총알이 되었다. 나는 성냥갑 자동차와 레고로 만든 건물들 조립감 장난감인 메카노사의 크레인을 침대 끝에 줄지어 세워놓고 오후 반나절 내내 총으로 쏘아서 맞췄다. 그러면 우리용 피스톤 기계 안에 쌓인 압력 때문에 주사침 덮개가 펑 하는 만족스러운 소리와 함께 무척 빠른 속도로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곤 했다. 한 번은 학교가 끝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집에 들렀다. 친구는 내가 낮에 집에서 쉬었다고 놀려대었다. 그 애의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 수업에 빠지고 집에서 지내려면 전염병에 걸리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정도는 되어야 했다. 어쨌든 나는 가만히 있는 목표를 향해서 덮개를 발사했고 그 순간 마침 친구가 방자 쪽 끝에서 덮개 하나를 주우려고 몸을 수그렸다. 그 바람에 나는 친구의 왼쪽 눈 바로 아래를 맞추고 말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친구가 선천성 사시를 고치기 위해 눈에 이미 안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목감기로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갈수록 배실린 주사를 맞는 횟수도 늘었는데 편도선 절제전을 맞았던 8살, 8살 무렵에는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고 주사를 계속 맞아야 했다. 반면에 내 첫날은 1972년 9월에 인생 처음으로 목이 아팠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증상은 낫지 않고 이어지는 데였다. 비록 때로는 약을 한꺼번에 장적 삼키지 못하는 기간도 있었지만은 너는 항생제에 대한 열광적인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7장에서 항생제에 대한 신화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약업계를 뒷받침했던 누나의 이야기를 과학 수사를 하듯이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이신, 리엔으로 끝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애정을 보통 갖고 있다. 항생제의 시대가 막을 올리기 전까지는 피부에 단순한 감염이 생겨도 말 그대로 목숨을 끊어 사지를 잘라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은 몹시 드물다 하지만은 1940년대에는 흔한 일이었다. 내 형제들과 나는 가리학생의 위생을 다 겪어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디프테리아, 성홍열파, 성풍, 결핵, 뇌수막염 같은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다. 오늘날에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라면 역사적인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그 병들에 대해서 말이다. 1950년대에 어머니 세대는 자기 아이들을 감염에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예컨대 항생제와 백신은 20세기 의학이 낳은 기적으로 손꼽힌다. 사실 연구소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어 인체에 사용하도록 개발한 하워드 플로리는 애들레이드 출신의 과학자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의 은근한 자랑거리다. 전쟁 전에는 심각한 세균성 감염이 무척 흔했던 터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몇몇 의사들보다 자신의 임상적인 전공과 결과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이들은 목이 따끔거리는 사소해 보이는 증세라 해도 며칠 안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목을 따끔거리게 만들었던 세균은 화농 연쇄상 구균으로 흔히 A군 연쇄상 균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다른 세균들과는 달리 A군 연쇄상 구균은 사람의 몸속에 조용히 들어앉아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거나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군체 형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가끔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군체 속의 세균이 사람의 몸을 공격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 A군 연쇄상 구균의 경우에 가장 흔한 원상은 어린이가 성년 초기에 여러 번 발생해 환자를 애먹이는 급성 편도염이다. 편도선은 목 뒤편의 좌우 양쪽에 자리한 조그만 림프 조직 덩어리다. 둘이서 짝을 지어서 위장관과 호흡기관의 출입구를 지키는 면역계의 보초병이라 할 수 있다. 편도선은 목에 감염된 세균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면역세포들이 모이는 중앙역이다. 우리 몸에서는 수천 종의 세균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포유 동물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생리학적 특성과 구조는 다양한 미생물 환경과 더불어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 사는 여러 미생물들을 사실보다 수억 년은 먼저 진화해왔다. 미생물들은 우리들의 원시 인류 조상보다 훨씬 먼저 지구상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에 따라 인류라는 좋은 병원체 미생물이 가득한 숲의 몸을 푹 담가도 살아남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면역학적인 긴장 완화 상태에 존재한다. 우리 몸속의 미생물들은 고기를 낮추고 말썽을 부리지 않으며 살아가며 가끔씩 숙주에게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숙주를 공격하는 멍청한 짓은 아주 드물게 시도할 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A군 연쇄상 구균 같은 새로운 견주가 등장해 이런 세균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목구멍을 감염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숙주는 그 병원체에 대한 면역학적인 기억이 없고 그에 따라서 더 심하고 급속히 퍼지는 증상을 보인다. 세균이 변색하기 시작하면 감염된 숙주 조직에서 화학 신호를 분비한다. 그 목적은 숙주의 면역기에 이 병원체를 존재를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선천적인 면역기의 반응이라 알려진 면역보호 메커니즘이 즉각 발동된다. 예를 들어서 백혈구의 한 종류는 보호종구가 A형 연쇄상 구균이 번식하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 강력한 효소를 분비해서 세균을 죽인 다음에 삼켜버린다.
또 가끔은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를 파괴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에 면역기는 주변 변도선 조직을 일부분 녹이는데, 그러면 간염성 액체와 무너진 세포 조직, 적은 세균의 시체가 합쳐서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는 그림색을 띠는 노랗고 멋진 물질이 만들어진다. 변도염에 걸린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변도선 표면에 드문드문 고름이 보인다. 변도선 근처의 목구멍에 빨갛게 부어서 접촉에 민감해진다. 환자는 열이 생기거나 몸 상태가 나빠져서 편하게 먹고 마실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사이토카인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환자는 지독하게 앓는다. 변도 주위 농약 예치를 뽑은 다량의 항생제를 전면으로 조사하는 것이지만, 보다 확실하게 고치려면 국소 마취 정도만 하고 농약을 째고 고름을 빼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의사가 자기 목구멍 뒤편의 농약의 메스를 찔러 넣는 동안에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말한다.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감사할 정도로 고통을 덜어주는 처치법이다. 이건 연쇄성 고기는 사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술수를 소음에 숨기고 있다. 몇몇 견디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 독소를 만들어내서 성홍열을 일으킨다. 대개 어린아이들이 얼굴에서부터 햇볕에 탄 듯한 발진을 일으키는데, 이 발진은 얼굴로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혀가 빨개지고 입주위가 하얗게 고위 창백 증상도 성홍열의 특징이다. A군 연쇄성 고기는 류머티스 열도 일으키는데, 이 별은 성홍열보다 흔하지 않지만 훨씬 두려움을 자아낸다. 이렇게 공격이 계속되면 판막이 손상을 입어서 좁아지거나 피가 새기에 이른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도시 거주민 사이에 류머티스 열이 심각한 위험으로 대두되었던 마지막 세대인 1960년대에 태어났다. 이때에 그렇죠. 류머티스 열 독소가 뇌에 퍼지면 어린 환자들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며 춤을 추는 것처럼 팔다리를 들이켜는데, 때로는 동작이 무척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 증상의 명칭은 시대나 무도병인데, 좀 더 증세를 잘 묘사하는 성비투스 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이 독소를 연쇄성 고견은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염증을 연쇄성 고견 감염 후 사구체 신염이라고 한다. 사구체 신염.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류머티스 열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이 증상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어린이 원주민 어린이와 젊은이 사이에서는 꽤 흔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 류머티스 열은 최소한 28만, 매년 23만 명이 이 병으로 숨진다. 사망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5에서 15세 사이다. 선진국에서 연쇄성 고견 독성 질환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대개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가족 구성 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면 만약 연쇄성 고견에 감염된 경우에 류머티스 열을 예방할 수 있다. 항생제 사용이 늘면서 집단 수준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A군 연쇄성 고견의 균주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1950년, 60년대 사이에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변도선 절제술이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변도선이 없다 하더라도 A군 연쇄성 고견은 목에 감염될 수 있다고 여긴다. A군 연쇄성 고견에 대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류머티스 열 환자는 가끔씩 발생한다. 이렇듯 중산층이 사는 지역에 작은 규모로 병이 유행하기라도 하면 반응은 꽤 시끌벅적하고 병을 통제하려는 노력도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드니 동부에서 용인되지 않는 현상이 시골인 아틀랜타에서도 그대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유일한 나라에서도 보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사례다. 보건 불평등. A군 연쇄성 고견을 제외하면 인체의 목에 사는 세균 가운데 질병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세균은 몹시 드물다.
이런 얼마 안 되는 미생물 가운데 유행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수막염균은 몇 시간 안에 숙주를 죽일 수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모관을 살펴보면 거의 15%에서 이 세균에 해를 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머물러 있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인 폐렴 연쇄성 고견 역시 식도와 후두 사이의 인도의 엔진을 중립으로 한 채 가만히 잠복해 있다. 이 세균은 일단 엔진의 시동이 걸리기만 하면 폐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폐력 속으로 들어갈 때 맹독성을 띠는 미생물인 황색 포도상 고견도 목을 칼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 세균은 코 속에 숨어 있다가 숙주가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손가락에 묻은 채 몸의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다른 숙주에게 옮아간다. 아주 드물게는 목구멍 속에 사는 세균인 푸소박테리움은 목에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며 증세가 진전되면 폐에 농양이 생긴다. 더 드문 경우에는 목의 큰 정맥 안의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캔버라에서 1년에 1의 차례의 사례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목은 세균들의 하숙집 역할을 하는데 더해 바이러스를 위한 미생물 반예행사 노릇도 한다. 목 안에서 활성을 부리면서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은 아주 많다. 의사들이 목이 아픈 증상을 다룰 때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게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실용적이다. 목이 아프다면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그만이다. 비록 수십 년에 걸쳐 사람에게 감염되는 주요 세균들 대부분이 이 약에 대한 저항성을 얻었지만 그래도 페니실린 A군 연쇄상 고균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경구용 페니실린은 저렴할 뿐더러 대부분의 환자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페니실린은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뱃속에 사는 세균을 무차별 폭격해 결과적으로 나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면 목이 아플 때는 다른 항생제 말고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된다. 나는 목이 아프면 거의 바이러스성 일 테니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신누나를 설정하는 일을 오래전에 포기했다. 누나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항생제만 먹으면 따끔한 목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래도 누나는 다행히 항생제의 부작용을 겪지 않았고 본인의 의견으로는 위험, 이익 계산에서 언제나 이익을 봤다. 나는 이제 누나의 생각을 바꿔주려 애쓰지 않는다. 능수가 느슬이 이루어지려면 직접적인 관찰과 반성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 인도되는 경우도 무척 많다. 아무리 흔한 증상이라 해도 실제로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료 담당자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임상적인 양상의 모든 것을 충분히 직접 마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학술지에 의존도 한다. 이렇죠.